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지마다 고개를 내미는 새싹들. 또 활짝 피어나는 꽃송이들은 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반가운 선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도 있다. 바로 미세먼지.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인데. 6명의 1명꼴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공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공기캔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잘라낸 자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속히 나빠진 공기질로 인해 청정 공기에 가격이 매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결국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청정 공기를 만들어준다는 푸른 자연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날씨는 포근해졌지만 서울 도심 하늘은 뿌옇게 흐리기만 하다. 한때는 봄철 불청객 황사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맑고 청명한 서울 하늘을 만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서울의 공기 오염도는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재앙에 사람들의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 환경부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미세먼지 농도 주의 발생 일수는 8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났고, 특히 서울은 14일로 재작년과 지난해보다 급증한 상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미세먼지 누적 평균 농도는 34 마이크로입방미터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2015년과 2016년에 기록된 28 마이크로입방미터에 비해 20%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는 사망자를 추산해 보니까 15,00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 정도가 되면 오염물질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 상태가 되게 되면 인구가 고령화된 상태에 있어서 사망자 수도 25,000명 정도 수로 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의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망이 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15.9%, 그러니까 6명의 1명꼴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봄철 황사나 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옛날에도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는 오늘날과 같이 존재했고 편서풍 또한 쉬지 않고 불어왔기에 조선이나 고려시대의 서적에도 토우, 즉 흙비가 내렸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먼지가 왜 최근에 와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진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굵은 면지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황사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이제 굵은 이제 분진인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모래바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발생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경우인데, 대개는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서
튀우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배출된 형태라든가 공장에서 이제 배출된 분진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석탄 석유를 떼면서 발생한 분진 형태인데 훨씬 더 입자가 작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었던 아주 미세한 분진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이것 자체가 인간이 이제 흡입해 들어갔을 때 폐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이제 여러 질환들을 촉발하게 됩니다.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 도심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대기의 미세먼지는 각종 유해물질, 환경 호르몬,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봤더니 황산염, 질산염을 포함해 구리, 철과 같은 금속 화합물, 또 탄소 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는 이렇게 인체에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유해 물질보다 치명적이다. 특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더 작다. 때문에 코털이나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까지 곧바로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침투된 미세먼지는 뇌질환이나 폐,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의 공기질이 중국 주요 도시보다 나빴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올해 3월에 서울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였다. 실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초 수도권에 발생한 미세먼지 원인의 약 80%는 중국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제작진은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 미세먼지 발생 현황은 물론 국내외 미세먼지 유입 현황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과연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3월 17일부터 21일 5일 동안 이제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가 70% 내외 수준이었는데 21일에는 86%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는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를 다 포함한 걸 말하고요. 그 중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그 배출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의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유독 서울의 대기질이 나빴던 이유는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 바로 국내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서풍 계열 바람 때문인데 서풍 계열 바람이 부은 날은 2017년에는 무려 27일에 이르렀다. 이는 2016년 8일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대기 정체를 일으키는 미풍이 불었던 날들을 살펴보았더니 무려 29일이나 됐다. 지난해에 비해 13일이나 상승한 수치다.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국에서도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기의 흐름이란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만큼 한 나라의 노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3월 말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서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추정했다. 결과는 약 345만 명, 그중에 12%인 41만 1,100명이
다른 지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의 희생자였다. 또 2007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조기 사망자 수가 3만 9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미세한 분진 자체가 혈액을 따라 들어가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또 혈관을 손상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어지면 중풍 발생도 되고 또 관상동맥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심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혈액을 따라 들어간 미세 분진 자체가 뇌까지 전달되어져서 뇌의 퇴행성 변화를 가져다주고 뇌의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파킨손 질환이라든가 또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량 1kg당 피해액을 45만 원으로 산정했을 경우 대도시 기준으로 연간 피해액은 34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대기 중 수증기와 암모니아와 결합하면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연간 피해액은 40조 원에 이른다. 이런 천문학적 경제 손실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폐해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나라는 단연코 중국이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맞바꾼 중국 주요 도시들의 대기 환경은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다. 그런데 스모그 도시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맑고 신선한 공기가 담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광둥성에서는 풍선처럼 빵빵해진 빈 봉지를 팔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돈 주고 사는 이유는 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였다. 또 캐나다의 한 기업은 공기를 캔에 압축해 중국에 수출했고 이것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완판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공기캔 사업을 제일 먼저 시도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다. 무려 13년 전 한라산 청정 공기캔이 시장에 나왔으나 21세기 봄이 김선달이란 비난을 받으며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경상남도 통영. 미륵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 편백나무 숲에는 자연 그대로 조성된 농원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각종 동물들과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인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잠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자연의 정취를 한껏 느끼는 장소다. 이 농원을 운영하는 길덕한 대표는 매일 농원 주변 환경을 가꾸느라 분주하다. 좋은 공기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좋은 공기의 원료를 만들어내려면 이 주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젊은 편백나무들이 쫙 심어있는 숲길에 이렇게 톱밥까지 깔아서 그러니까 자연 환경 상태를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공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잠시 주변을 돌아봤더니 남해안의 청정해역이 산 아래에 펼쳐져 있어 맑은 해풍이 올라오고 있다. 또 하늘 위로 쭉쭉 뻗은 편백나무가 농원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싱그러운 향기를 품고 있다. 길덕한 대표는 이 싱그러운 공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공기캔 사업.
통영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편백나무 사이에 위치한 곳에는 이곳에 맑은 공기를 포집하기 위한 공기 포집 장치가 설치돼 있다. 주위에 이 피톤치드를 뿜어낼 수 있는 편백나무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와 그다음에 해풍이 같이 어울려진 장소가 바로 이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공기를 만들려면 원료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채취 장치가 있는 겁니다. 맑은 공기 포집과 동시에 편백나무 잎들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 잘려진 편백나무 잎들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 걸까? 곧이어 편백나무를 분쇄기에 넣고 분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싱그러운 편백나무 향이 작업장에 가득히 퍼졌는데 곱게 분쇄된 편백나무를 원료봉에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면 피톤치드 향이 고스란히 추출된다. 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 혹시나 섞여있는 미세먼지나 불순물들이 또 한 번 걸러진다. 그리고 압축된 공기 안에 그 피톤치드 향을 집어넣으면 공기캔에 들어갈 원료, 즉 신선한 공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청정 공기를 포집하긴 하지만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하다는데 그렇다면 꼭 이곳의 공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이곳이 아닌 서울에서 포집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만 뭐든지 그 원재료가 중요합니다. 이 공기를 구성하는 데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화합 물질들이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재료가 깨끗한 곳에서 지금 뭐냐면 이런 그 산소라든가 포화도가 높은 곳에서 생산한 공기 자체가 원료 자체로 다 만든 공기가 훨씬 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좀 건강한 공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제된 공기는 조그마한 캔에 압축되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물론 아직 생소한 제품. 하지만 공기 오염이 더 심각해진다면 과거 생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공기를 사 마셔야 하는 시대와 마주할지도 모른다. 충남대학교 산림자원 환경학과 박범진 교수는 숲과 공기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지런히 데이터를 확보 중이다. 최근 그는 도시 근교의 숲이 도심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도 그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숲을 찾아서 공기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곳은 도심과 인접해 있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미세먼지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맑은 공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보고 도시의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즘 박범진 교수의 관심사다. 숲의 한가운데에 들어서자 공기질 측정 장비를 설치한다. 숲의 공기 역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별 공기질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심의 공기질과 비교를 해보면 숲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선명한 실험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지역은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경기도 인근의 숲이고요. 대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숲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숲이 어느 정도 도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좀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곳을 연구의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장비 설치 후 5분 정도 기계를 안정화시키고 나면 비로소 공기질 측정이 시작된다.
그저 산 중턱을 넘었을 뿐인데 공기 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일까? 게다가 아직 봄 기운이 닿지 않은 산자락의 나무는 앙상하기만 한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숲속의 PM2.5 농도가 0.078인데 네. 지금 서울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서울은 17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한 200분의 1 정도니까 숲이 지금 그만큼 미세먼지를 잘 차단해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숲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에어컨 틀어놓은 실환경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실내 환경은 훨씬 더 쾌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가 없고 항상 일정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숲속의 이 환경은 우리 실내 에어컨처럼 25도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정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자극을 주면서도 그 자극의 정도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훨씬 더 건강에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숲을 찾게 되는 이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의 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공기캔을 흡입하는 등 정화된 공기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쉴 수 있는 청정 공기가 아닐까. 이 도시인들이 도시를 버리고 숲으로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실제 자연의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도시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라낸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기캔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잘라낸 자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라낸 자연의 이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실제 자연의 몸을 담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산 현대인들이 도시 생활을 다 버리고 숲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살 때는 잘라낸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자연으로 가서 몸을 담그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건강한 삶은 숲의 유무와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액은 126조 원이다.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흡수로만 약 11조에 달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약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미세먼지 대책에 투입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5배가 넘는 가치다. 도대체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하길래 숲은 공기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걸까? 제작진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인 국립산림과학원을 찾았다.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나무는 과연 어떤 수종일까? 얼마만큼 자라야 할까?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이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도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무를 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산림생태연구과 박찬열 박사는 먼저 나무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보면 키가 낮고 그래서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 줄기 있고 가지 잎 뒷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색깔은 다르게 보이지만 이 기공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미세한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기공이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를 하고 우리에게는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이 나무 자체, 이 화백나무 자체는 우리에게 이제 좋은 공기질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게 솟아오른 나무들은 숲의 지붕층을 형성하는데 미세먼지가 상공에서 내려앉게 되면
줄기와 나뭇가지 그리고 잎사귀의 미세한 구조에 달라붙게 된다. 도심과 숲의 미세먼지 농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숲의 지붕층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 나무의 높이가 높을수록 잎과 줄기가 풍성할수록 미세먼지는 더 많이 흡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침엽수와 화렵수 중에서는 어떤 수종이 미세먼지 제거에 더 큰 효과를 보일까? 1cm, 1cm당 잎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지를 이렇게 차이를 보려면 주로 여기 보듯이 여기 있는 화백이랑 이쪽에 있는 화렵수 두 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단위 면적당 연 면적 지수는 훨씬 이 침엽수가 더 높고요. 그 연 면적 지수가 높다라는 말은 잎 뒤에 기공수랄지 아니면 잎과 또 가지의 미세한 구조가 더 복잡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미세먼지 알갱이가 더 많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침엽수가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도 남쪽 지방까지 침엽수를 심을 수는 없는 노릇. 온실에는 현지 사정에 맞는 수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기본적으로는 미세한 털이 많은 수종, 단위 면적당 연면적이 큰 수종, 또 상록수인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우리는 나무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산소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이제 한 그루의 나무가 1년에 그럼 성인 몇 사람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느냐 이제 이런 결과를 한 7명, 성인 7명이 1년 동안 숨 쉴 수 있는 그런 산소를 공급한다랄지 그러한 이제 하나의 결과를 잎 단위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그루의 나무가 거르는 미세먼지는 얼마나 될까? 연구 결과 1년에 한 그루의 나무가 머금을 수 있는 미세먼지는 약 35.7g, 에스프레소 한 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나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우리는 앞으로 맑은 공기와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미세먼지 이런 발생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근원적인 접근이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화석연료를 당장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무를 심는 일인데요. 나무를 심는데도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국가 수준에서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길목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그러한 숲을 만들 수 있다면 지역 수준, 가정 수준에서는 서로 같이 모여서 나무를 심고 그런 숲 지붕층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이랄지 마을 주변에 같이 만들어주고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9세기 봉이 김선날은 대동강물을 팔았지만 21세기 현대인들은 숲속의 맑은 공기를 팔고 또 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것이 허풍이 아닌 현실이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로울지도 모른다. 바로 지금이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공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공기 질을 높여주는 나무와 숲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닐까.